자, 안녕하세요. 저희 주말반 2022년 기본반인데요. 이제 시험은 2023년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 기본반을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책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책 설명을 먼저 하시면 이제 매년 세법책은 출간이 돼요. 매년 세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매년 책 사야 돼요? 이런 질문 매년 하시거든요. 사야 돼요. 일단 결론적으로 사야 돼요. 이거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합격 후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죽을 때까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매년 세법책을 사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치 그냥 전화요금 내듯이 전기요금 내듯이 생각해야 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책을 투자하는 거에 절대 아까워하면 안 돼요. 세법을 공부하시는 수험생은. 개정된 걸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개정된 거. 선생님 개정이 많이 돼요? 많이 돼요. 보통 많이 돼요. 보통 1년마다 많이 되고요. 특히 23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이 많아요. 이게 바로 또 개정되는 게 아니라 미리 개정이 된 다음에 한 유예일자를 거쳐서 1년 뒤에 2년 뒤에 시행하자 이런 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행히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는 개정이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정권 마지막 해가지고. 근데 내년도에 바뀌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혹시 작년 책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괜히 그걸로 했다가 떨어지는 게 훨씬 리스크가 커요. 세법책은 그냥 투자하시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거.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처음에 가장 힘든 게 기본반 때는 필기를 이제 많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책이 나왔을 때 그거 옮겨 적는 게 일이에요. 옮겨 적는 게. 나중에 저는 필기를 아예 안 옮겨졌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필기 자체를 다 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또 다 옮겨 적냐 이 생각으로 이렇게 했지 책을 안 사면 안 돼요. 일단 책을. 이거 일단 저희가 책 팔라는 게 아니라 이건 심지어 저희 학원 책이 아니에요. 참고로. 저희가 쓴 게 아니라 대학 교재에서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전공서적으로 쓰는 책이 전국에서 이 노랭이라고 일명 불리는 세법 개론이라는 책이에요. 세법 개론이라는 책. 그래서 왜 이 책을 쓰냐? 출제위원이 이 책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세법은 법조문을 위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학원의 요약서들은 법조문을 굉장히 요약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세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보면 그 문구로 이해 안 해도 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법조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본 지문이 뭐야 다른 지문인데 하면서 틀려버려 이거 잘 모르면. 근데 내가 이제 법조문을 많이 봐서 이해된 상태에서 요약서로 넘어가면 이 말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구나라고 알면서 어떤 문장이 나와도 맞출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요약서를 보면은 그게 이제 리스크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철학으로 처음부터 요약서를 진행하지 않고 기본서를 충분히 숙달한 뒤에 시험 한 이제 5달 전, 그래서 객관식반에서 그래도 수험 입장에서 뭔가 짧은 요약서로 빠르게 봐야 되는 그 시기에는 요약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책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또 수험생이 공부하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차라리 이 시간에 짧은 요약서를 더 3번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세법 선생님들이 이제 3명이나 있거든요. 판정하기로는 공용대책을 쓰는 게 기본서를 충분히 본 뒤에 요약서로 넘어간 게 훨씬 더 빨리 합격하더라. 그리고 잘하더라요. 잘하더라. 그래서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에 쉬워지는 방법이고 요약서는 처음에 기분은 좋지만 계속 못할 수 있어요. 계속 그냥 외우는 거야. 그건 생각 없이. 아무래도 요약서니까 짧게 써져 있고 취지도 많이 없고 뭔가 문장이 뚝뚝 끊겨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근데 이게 줄글로 쭉 써져 있으면 그래도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모를 때마다 이유들이 최대한 많이 써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본서 회독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껍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이 책을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일단 세법개론 또 1이 있잖아요. 일단 2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2에서도 여기 조그맣게 이제 목차가 나와 있잖아요. 2에서는 부가세법, 소득세법만 우선 배워요. 왜냐면 상속세, 징역세법은 1차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2차에서도 세법학에서만 일부 20점이 출제되기 때문에 모든 학원에서 1차에서 이제 상증세를 안 배워요. 뭐 너무 심심한 분들은 뭐 상증세, 무료특강 이런 거 나중에 들어야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이제 소득세, 부가세만 하는 것도 벅차요. 그리고 지방세법도 종부세법도 1차에 모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말반 수험생들 좀 책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철에서 여기 근처에 이제
철하는 거 알죠? 이제 스프링철 해가지고 소득세만 따로, 부가세만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 요즘은 되게 젊은 분들은 그 PDF 딴다고 해야 하나? 그죠? PDF로 따가지고 태블릿 PC에 책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뭐 재무도 넣고 원가도 해서 태블릿 PC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필기하시고 그거 막 보시고 막 이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공부하시더라고요. 그죠? 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책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책을 친해져야 돼요. 우리 합격하기 전까지 계속 봐야 되고요. 심지어 합격 후에 보는 수험생들도 꽤 있어요. 합격 후에. 근데 그때는 진짜 리얼 법조문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어쨌든 그만큼 법조문을 가장 수험에 맞게 구사한 책이 이 책이고요. 또 이 책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예제가 많고 예제가 엄청 좋아요. 그 예제에서 비슷하게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미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출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 친숙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저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철학인데요. 독특하기보다는 저희 그냥 확고한 확신이 생긴 부분이에요. 수험생 때부터. 물론 처음에 기본반 때 이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문제를 풀어봤자 틀리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요. 근데 제가 본 단기 합격생들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빨리 합격하는 수험생들의 공통점, 저는 그걸 엄청 분석해요. 수험생 때도 분석했고 당연히 이 직업을 갖고 나서는 더욱더 분석해서 매년 수험생들이랑 상담하고, 또 합격생들한테 너 공부 어떻게 했니? 처음에 잘했니? 뭐 했니? 어떤 과정을 겪었니? 다 시행착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이 다 다양해요. 공부 방법은 왕도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걸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방법이 잘 맞았던 거기 때문에 나도 그냥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 방법이 맞겠다. 아니면 나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잘 판정을 하셔서 나의 어울리는 공부 방법을 여러분이 찾는 것도 숙제예요. 그거를 빨리 잡아야 돼요, 0점을.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최대한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줘서 빨리 합격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기본반 때부터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실무세법이랑 다르고요. 기출문제 실무세법이랑 또 많이 다르고요. 또 세법 시험이 있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 뭐 관세사 시험도 있고요. 경찰 간부 시험도 있고요. 바로 우리 비슷한 회계사 시험이 있어요. 근데 각 시험마다 출제 경향이 달라요. 나오는 포인트도 다르고요. 나오는 구성도 다르고, 뭐 계산 문제가 나오냐 마냐 그거부터 완전히 달라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회계사 세무사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기가 없으면 거의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 문제도 나오는구나. 그럼 몇 문제가 나오냐면 40문제 중에 12개가 나와요. 12개가 매년. 그러니까 이거를 버릴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공무원 시험은요, 계산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와봤자 한 문제고, 그 나온 문제도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한 문제를 출제돼요. 그럼 애초에 공무원 수험생들은 빨리 합격하려면 우리 세무사 회계사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면 좋지. 근데 공무원 시험도 엄청 많아요. 국영사에 3회 5과목을 1년 안에 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야, 다. 근데 거기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를 내가 공부한다? 그 2년, 3년 바로 가는 거예요, 2년, 3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선 목표는 뭐예요?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세법을 실무 전에 최대한 이론을 이게 내 걸로 흡수해서 합격 후에도 바로 통용할 수 있게 뭐 또 이론을 토대로 삼는 건데, 사실 일하기 전까지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당연히 본인이 경험을 해야지 이해되는 게 훨씬 많아요. 수험생은 최대한 상상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주말반 수험생들은 실무진들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 속도도 빠르고, 아무래도 내가 그냥 일한 게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론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있지만, 또 실무와 이론이 동떨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 맞게 공부해야 돼요. 수업에 맞게. 그게 가장 수험생이 중요해요. 그게 빨리 합격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수험생이라고 세법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졌다고 세법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세무사 시험을 잘해야지 합격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무사 시험을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실무진들이 처음에 막 합격생들 수습받을 때, 너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격했냐 이러면서, 나도 그러면 1년만 오면 무조건 합격하겠다, 막 다들 이렇게 진짜 무시하는 식으로 약간 생각하거든요. 100% 다 떨어져요. 100% 다 떨어져요. 별개의 영역이에요. 별개의 영역. 실무랑 이론이 아예 별개의 영역이에요. 물론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실무를 잘한다고 시험을 빨리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빨리 합격했다고 실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별개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 맞게 공부를 한 다음에 빨리 합격하고 더 깊이 있는 실무 내용은 진짜 일하면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기출문제 안 보면 계속 허공을 공부해요. 선생님 이거 실무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요? 선생님 이거 막 어려운데 막 공부하고 있어.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막 그거를 막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 그거는 1년 만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1차를 1년 만에 합격할 수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0점을 잘 잡아서 그 절대적 시간 안에 시험에 맞게 이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거는 어려워도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데 시험에 안 나와. 일단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할 수 없죠. 왜? 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안 나오는 것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돼요. 이래서 항상 공부를 우리 최근에 저도 격리당하면서 그 25, 21인가? 남주현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김태일 씨.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이제 펜싱이 꿈에 대한 어떤 드라마인데 펜싱이 그 김태리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단계별로 실력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굉장히 이제 기분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해야지만 또 성장하고 또 엄청난 성장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 이맘때쯤 포기한다. 한 2단계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 1명밖에 없다. 근데 우리도 15,000명 정도가 시험 봐서 결국 700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차는 절대평가지만 결국 2차까지 700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적이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 이제 앞으로 수험 생활이 결코 막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믿고 가야 돼요. 자기 자신 열심히 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오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신 그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거를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고민을 계속. 첫 번째 빨리 합격의 지름길이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도 기출문제가 있기는 하나 아무래도 이론과 기출을 다 넣으면 책이 너무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적어요. 문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문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금방 외워서 이걸 외워서 푸는지 이해해서 푸는지에 0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최근 이 책의 5개년치를 먼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지만 뭐가 그래도 잘 나오고 뭐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도를 0점을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이 확 줄어요. 여러분 공부 시간 확 줄어요. 안 그러면 그냥 책 들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기본반 때 이 기본 이론밖에 안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 듣고 재밌어. 막 사례가 막 기억나. 그래서 막 복습할 때도 그날 보면 맞아 그랬어 하고 문제 뒤에 몇 개 풀면은 맞아 이게 툭툭툭 풀었지 해서 잘 풀려. 나중에 객관식반 가서 이거 갑자기 이제 첫 문제거든요. 이게 첫 문제 풀잖아요. 충격받아요. 이게 양이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까먹기도 하고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난 이거 처음 보는 유형인데 하면서 새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문제를 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 사례예요. 대부분. 물론 실무와 동떨어진 사례들도 시험에 출제되지만 그래도 사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그리고 뭐가 오답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그게 의미가 있어서 출제한 거지 교수님들이 말장난을 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모르면 말장난 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조사 하나를 바꿔놓고 괄호에 있는 문구를 포함을 제외를 해놓고 제외를 포함을 해놓고 이런 것들 에이 말장난 이게 아니라 막 판례와 현실에서의 다툼과 과거의 연역으로 인해서 개정된 부분들을 다 이론적으로 출제하는 것이지 교수님들이 단순히 너 틀려봐라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면 문제 채택이 안 된다라 그랬죠. 문제 채택은 교수님들의 문제 취지가 있어야지만 산인공에서 발탁을 해요. 그냥 막 낸 걸 발탁하는 게 아니라 1번을 왜 냈고 2번 왜 냈고 3번 왜 냈고 이 문제 자체가 왜 냈고 이런 이게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교수님들이 다수의 검증을 거쳐서 그 높은 기관에서 또 출제에 의한 그 문제 뽑는 사람도 다수야. 그러니까 이제 매년 40문제는 최정의 문제들로 구성해서 최정의 문제들로 오타 오류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좋은 문제로 많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많은 훈련. 여러분요. 그래서 보통 합격생들이 1차 전까지 이걸 오해독해요. 5번 푼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5번. 선생님 5번에 풀어도 돼요? 최소 3번은 풀어야 돼요. 최소 진짜 최소. 한 번 푸는 거 다 까먹어요. 그냥 아예 리셋돼요. 아예 리셋돼요. 5번을 목표로 하세요. 내년 5월 시험까지 이 객관식 5번 풀면 1차는 절대로 세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외워서라도 50점이 나와요. 외워서라도 5번을 풀면 외워서라도 50점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친숙해지면 유사하게 나오는 게 많고 똑같이 나오는 것도 꽤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 게 꽤 있어. 그걸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수험생이 그건 반성해야지. 그걸 1년 동안 똑같이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처음부터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책을 꼭 다음 시간 오늘 안 사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오늘 문제를 거의 못 풀 테니까 첫 시간이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론을 이제 배우고 이제 책에 없는 예제를 푼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이 책으로 풀 거예요. 왜? 이 책에 이제 최근 기출문제가 많이 없고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옛날 문제, 10년 전 문제랑 지금 문제랑 완전 트렌드도 다르고 난이도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문제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또, 아, 이때 공부할 거. 무조건 합격했었는데 막 개쉽네. 그 시절엔 어려웠어요. 항상. 이게. 또 세대 간을 잘 생각해야 돼. 그 시절엔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옛날 문제 너무 막 이렇게 막 무시하지 마시고 한 10년 전 문제도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기출 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은 매년 어려워져요. 매년. 왜 공개가 되니까. 똑같이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공개 기출 문제, 비공개 시험인데들 있거든요. 자격증 시험에서. 못까지 가게 하는 것들 본 거 있죠. 시험 보고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시험 본 적 있잖아요. 똑같이 내도 모르는 거예요. 숫자만 바꿔도 괜찮아. 어차피 공개가 안 돼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를. 근데 저희는 공개가 돼요. 다산인공에서 시험 본 다음날 공개를 해요. 그날. 그래서 회계사 시험도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회계사, 세무사 10년, 15년 정도, 15년 기출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회계사 시험은 저희 세무사 시험이랑 난이도가 가장 유사하고 실제로 스타일도 거의 똑같아요. 누가 어렵다 쉽다를 판정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데 회계사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회계사 시험이 시험 시간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좀 더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 계산 문제가 좀 더 심오한 것들을 1차부터 물어봐요. 시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험은 40분이죠. 참고로 우리 그래도 시험 시간을 우리 알고 들어갈까요? 5월 달에. 네, 지금 우리 옆 동네 저기 4배 2호 시험 보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올해 5월 대입만 통해서 마무리 시험반이야. 마무리 시험반. 그래서 실제 시험이 9시 40분인가 반이 9시 반. 9시 반. 그래서 이제 시험 보겠네. 좀 강평 찍어야 돼요, 저거. 그래서 1교시, 2교시 이렇게 두 번을 시험 보는데요. 굉장히 허무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80분이면 영어 한 편이니까 꽤 긴 시간이네. 인생에서 가장 짧은 8분 시간을 맛볼 거예요, 아마 진짜. 8분이야, 8분. 체감은 진짜 뻥뻥하시고 8분이에요. 그래서 1교시 때 재정학이랑 세법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을 보는데요. 재정학도 40문제, 세법도 40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한 문제가 2.5점이에요. 2.5점. 그러니까 이제 100점, 100점이 되는 거죠. 2교시는 선택법과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공부는 5과목을 마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이 회계학도 이제 40개 이렇게 출제가 되지만 여기에는 재무회계, 중급회계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요. 원가회계도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승철쌤, 현진환쌤 이렇게 선생님도 2명이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은 20문제밖에 안 나와서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쳐요. 근데 저희는 이게 문제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25개, 15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2분이지, 2분. 이게 또 2차 과목에도 이제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되지만 어쨌든 2분의 선생님들이 가르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4과목이지만 5과목처럼 느껴져요. 5과목처럼. 근데 이게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원가 비중이 꽤 있어요. 이게 6대 4인데 수험생분들이 재무가 일단 1받다고 처음에 보통 배우고 재무회계의 중요성을 많이 듣고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걸 열심히 하고 이걸 좀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10% 차이예요. 똑같이 열심히 해야 돼. 똑같이. 원가를 처음에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요. 근데 원가를 처음에 잘 해놓으면 그만큼 안정적 조수가 확보되면서 재무회계를 할 힘이 생겨요. 재무회계 양도 많고 내용이 좀 더 원가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근데 원가가 안 돼 있으면 계속 불안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 원가가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리 하지 마세요. 원가 어렵다고 소리하지 말고 낯선 거예요. 다 생소하고 낯선 거지 몇 번 회독을 거치다 보면 분명 원가가 쉬워지는 날이 제일 먼저 도래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아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가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더라고. 원가를 찾는데 제일 쉽고 잘하고 원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막 이래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절대 소리하지 마세요. 잘해야 돼요. 우리 다. 근데 이제 40문제를 그럼 1분 안에 풀어야 되냐? 절대 아니라 그랬죠. 1분 안에 못 풀어요. 30초 안에 푸는 것도 있어. 10초 만에 푸는 것도 있어. 하필 1번이 정답인 거야. 말문제인데. 그러면 1번이 확실히 정답 뭐 1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10초 것이야. 근데 어떤 계산 문제는 5분 걸려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가 100점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100점을 맞을 수도 없고 100점이 여태껏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 20명 중에 100명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100점이. 한 명도 나올 수 없어. 물론 제가 보면 100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재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저도 재정학이랑 같이 보면 100점 못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없는 시험이에요. 선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근데 처음 마음가짐을 시험장에서 못 풀 거 제끼자 이러면 큰일 나요. 공부를 다 해. 최대한 다 해요. 이제 시험 3개월쯤에 선택해야 돼. 이걸 시험장에서 풀 수 있을까? 이건 못 풀겠다. 근데 2차가 있어요. 우리 항상 넓게 봐야 돼요. 롱통을 봐야 돼요. 1차 합격했다고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2차에 결국 다 나오고요. 2차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돼요. 1점 차이로 갈리는 게 엄청 많아요. 특히 그 0.5점으로 1년을 더하는 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진짜. 저희는 이제 그런 수험생들을 매년 많이 보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3달 동안 공부를 못해요. 그게 가슴이 고생한다. 내가 거기서 실수 안 했으면 1년을 공부 안 하는 건데 왜 또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이 고통 때문에 공부가 3달 동안 안 된다 그랬어요. 0.5점, 0.5점. 근데 그게 몇십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또 1점이면 몇십 명이니까 한 1점 차이마도 한 100명, 200명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1차부터 최대한 안 버려야 돼요. 1차부터 최대한 안 버려야지만 2차에 공부할 게 줄어들면서 새로 공부한 게 투입되기 때문에 새로 공부할 거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다 한다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지. 근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거 시험에 좀 덜 나오고 안 나오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이거 과감 이건 2차에 하자. 이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잘 나오는데 이거 1차 어차피 못 풀 것 같아. 5분이나 걸리는데 근데 시험에 잘 나와. 그럼 2차에 잘 나와요. 1차에 잘 나오는 게 2차에도 잘 나와요. 메시지 자체가. 그건 해야 돼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해야 돼. 1차부터 하셔야지만 그게 심지어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수님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건 무조건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 잘 안 나오는 거는 해보고 쉬우면 하시고 잘 안 나오면 2회독 때 해야지 3회독 때 해야지 2차 때 해야지 이런 식으로 1년의 마음가짐을 세법을 정해야지만 슬럼프 없이 그래도 유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무조건 슬럼프 와요. 포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세포자 진짜 많아요. 세무사도 다 투표하잖아요. 세법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 나요. 매년. 무려. 공부할 때 세법이 가장 어려웠어요. 세법 지수가 제일 안 나와요. 제일 많아요. 그만큼 악명 높은 과목이고 양도 많은 과목인데 최대한 저희 학원이 그래도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합격하게끔 지엽적인 걸 안 가르쳐요. 왜냐면 이게 특히 주말반 수험생들은 저도 현실의 고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별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게 제가 잘 찍었으면 너무 좋아. 근데 막 그 해에는 교수님들이 좀 지엽적인 걸 내가지고 막 이제 변별력을 주는 폭탄애가 나왔어. 그러면 아무래도 선생님 탓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쳐내지만 그래도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게 쳐내줘요. 절대 떨어지는 일 없게 쳐내주기 때문에 주말반은 그래도 더 컴팩트하게 가르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만 하자. 전 불안하면 기출문제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고 이거는 좀 쳐내라고 한 거구나. 그게 다 사실 수험생분들이 판정해야 될 내용이야. 선생님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요. 저는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분석한 과목을 굉장히 잘했고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애초에 문제 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예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건 아예 이론을 더 봐야겠는데 안 돼요.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이게 이 이론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가? 고민하는 측면으로 기본반 때부터 문제를 봐야지만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과목도 하면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되는데 혹시나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기출문제 다 산업인력공단이라는 큐넷에서 매년 공짜로 볼 수 있고 세법은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기도 하지만 그걸 다운받아서 풀 수가 없어요. 매년 개정되니까. 이건 이제 매년 개정돼서 나오는 책이라서 저희가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인공은 기출문제 변형 안 하겠죠. 그 12년도 문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삭제된 종목도 많고 막 내용이 바뀌기 엄청 많아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재무나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원가는 개정이 아예 안 되고요. 재무회계는 5년에 한 번씩 개정되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를 보고 싶다. 회계사 심지어 올해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공부하고 좀 보고 싶다. 내가 재고자사 하는 게 막 자신 있어. 재고자사 한번 풀어볼까? 그런 거 한 번씩 풀어오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건 이렇게 냈구나. 이건 또 올해는 또 이런 포인트로 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험에 적합한 공부 방법을 이게 효율적으로 찾기를 바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데 안 알려줘요. 알려준 사람이 없어. 안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부분. 왜냐면 제가 그래도 수험생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죠. 저도 그래서 매년 걱정이 되는 게 수험생 마음 잃을까봐 굉장히 걱정돼요. 이제 시간 지나면 가끔 저도 불현듯 이상하게 들어요. 이런 질문 왜 하지? 당연한 건데. 근데 저도 사실 올챙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무 당연해진 거야. 그쵸? 여러분 그냥 갑자기 어린애들이 배가 왜 고파요? 이러면은 대답할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 이거를? 배가 그냥 인간은 고픈 거란다 뭐 이런 건데 당연히 뭐 생물학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인 부분이. 근데 우리가 그냥 살면서 당연해진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많다는 거지. 이제 세법 재무가.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수험생들 상담 많이 하고 일부러 밥도 먹으면서 뭘 모르니? 아, 이거 모르는 거라. 그럼 맞아. 수험생도 이 단어 몰라서 네이버 찾아본 기억이 있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최대한 이제 그 수험생 눈높이에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모르면 창피하면은 인터넷 게시판에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장문으로 다 답변 드려요. 또 비공개로 하면은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활용하시고 아니면 그냥 사적으로도 미리 제가 이제 없을 때는 카운터 분한테 훈련쌤이랑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날짜를 정해줘가지고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상담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니까 선생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 수험 전문가예요. 수험 전문가. 하루 종일 이게 수험 연구만 해. 입주 문제 분석하고 문제 만들고 책 쓰고 이거 하는 직업이에요. 이거 하는 직업.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될 줄 몰랐어. 지금도 항상 매년 꿈 같은데 사실 이렇게 힘든 직업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항상 그냥 앞에 나와서 좀 멋있고 이러서 함부로 시작하지 마세요. 세무사 하세요, 세무사. 그래서 세무사 일이랑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일이 빡세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사무실 일을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친한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 같은 이제 형님들이 주로 사무실에 상주하고 저는 이제 재산세 위주로 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제 거래처 좀 만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강사 5년 차거든요. 저도 5년 차에 드디어 좀 이제 강의를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 막 책 쓰고 이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세법 기본서는 저희는 이제 노랭이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저희는 소득세부터 배워요. 소득세부터. 이것도 저도 매년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시험에 세법에 이게 입문반 강의를 안 들은 분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을 제가 어제 받아서 PDF를 못 땄는데 이제 태블릿 PC로 책 똑같이 띄워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떠먹여주는 거를 굉장히 수험생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필기하세요, 이거 밑줄 치세요를 똑같이 수험생처럼 책을 띄워서 다음 시간부터 해드릴 거예요. 지금 어제 책을 받느라고 PDF를 못 땄어요. 이게 2020년 책을. 그래서 세법에 우리가 일단은 기본반의 목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예요. 근데 시험에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반의 목표는 법소부예요. 왜냐면 이게 양이 많고 어렵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세목은 이맘때쯤 배워도 합격에 지장이 전혀 없어요. 매년 수험생도 그렇게 했고 모든 학원의 어떤 관행처럼 그렇게 해요. 약간 수험계에서는. 왜냐면 이게 주요 세목으로 출제가 되고 어렵고 2차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1차에는 일단 10문제 출제되고요. 소득세 10문제 출제되고요. 부가세 8문제 출제돼가지고 40문제 중에 70%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이 법소부예요. 법소부.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기본 객관식까지 쭉 진행하시는데 이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난이도로만 본다면 이게 그나마 하고 이게 그나마 중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수험생들이 법인세가 극악의 난이도야. 보통. 그래서 법인세부터 진행하면 세법 진짜 포기해요. 근데 세무사 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렵거든요. 이걸 다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어려워. 100명이 하면 98명이 어려워요. 근데 그 2명 때문에 또 기분이 더러워. 쟤는 이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안 맞아.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 쟤 앞정을 좀 놔서 죽일까?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나. 근데 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해요. 일부러. 이게 회계학적인 느낌이 많이 있어야 이해도 잘 돼. 그래서 우리 회계학 잘해야지 법인세도 잘해요. 회계학 우리 승철스 강의 이제 졸면 큰일 나. 소득세는 좀 이제 재밌는데 그나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세목을 소득세예요. 소득세. 그죠? 우리 일상생활 이게 개인 소득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금 내고 아니면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 회사를 다닌다 했을 때 당장의 세금 문제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소득세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나마 친숙하고 재밌기 때문에 소득세부터 진행을 하고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가장 먼저 발생한 세금이 소득세예요. 역사적으로 전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세금이 소득세예요, 소득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소득세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부가세부터 먼저 배웠더니 좋아. 쉬워서, 상대적으로 쉬워서. 근데 이때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때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게 비중치를 둬서 이제 소득세 좀 중난이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소득세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부가세를 하고요. 법인세를, 회계학을 좀 많이 어느 정도 배워서 분계도 익숙하고, 그 계정 과목도 친숙해진 상태에서 배우실 거예요. 분계를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돼요. 회계학은 분계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본반 때. 그래서 이제 소득세 다음에 부가세까지는 세법개론 2 하시고요. 이제 그때 끝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학원에서 더 공지를 해줄 거예요. 세법개론 1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이 법인세법 책은 세법개론 1에 있어요. 1. 세법개론 1. 근데 저희 이제 객관시 책은요, 법소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법소부 회계사 세무사 15년치를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15년치를 넣어놨다. 그리고 이 책 잠깐 펴볼까요? 이 책 잠깐 펴보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기 위해서 이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었는데, 아무데나 뭐 펴보시면은 해설을 밑에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해설이 보통 책에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출문제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보지 마세요. 물론 이제 그런 느낌도 뭐 그러니까 아예 막 그거를 뭐 아예 그 뭐 문제를 안 푼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틀리는 거예요. 해설을 보고 이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마치 책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답은 맨 뒤에 있어요. 답은 맨 뒤에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밑에 해설이 보여도 어차피 답이 없으면 정답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일부러 답까지 보이면 너무 문제 풀 때 갑자기 힘이 빠지잖아. 에이, 이번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뺐지만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수험생이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효율이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획기적으로 해답을 밑에 달았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더라고. 대부분 이제 밑에 달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저희가 이제 획기적으로 달아서 하였는데 대부분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어쨌든 이제 소득세법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책으로 오셔서 여기 있네요. 일단 301페이지인데 항상 목차를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01페이지 좀 의의를 보자. 301페이지 소득세. 그리고 참고로 소득세 10개 중에서 5개가 계산 문제로 나와요. 보통. 4개 나온 적도 있지만 보통은 5예요. 이론형이 5, 계산형이 5 이렇게 보통 출제가 돼요. 보통.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1장은 이제 총설이라는 걸 배우는데, 일단 이 노랭이 책의 또 장점이 이 이정표라는 목차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목차를 많이 보세요. 그게 이제 굉장한 수험의 효율을 높일 거예요, 아마. 목차 많이 보는 게 처음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목차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공부하고 있었지? 이게 무슨 챕터였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론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때마다 목차를 한번 꼭 봐주세요. 크게 봐야 돼요. 1.1, 1.2, 1.3, 1.4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소득세가 뭐냐 뭐 이런 정도 배우는 거야. 소득세의 주요 특징, 소득세의 이걸 일단 진짜 배우면서 소득세의 어떤 감을 잡고, 일단은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1장에서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게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우리 입문반에서도 배웠겠지만 과세 요건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과세 요건. 그래서 입문반 또 안 들은 분이 있어서 과세 요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 과세 요건은 일단 뭐에 과세할지, 과세 대상, 이게 보통 이제 담세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많은 담세력이 있죠. 근데 이제 소득세가 소득이 담세력이에요. 소득, 인컴이라고 하고, 납세 의무자가 두 번째 과세 요건이에요. 납세 의무자. 그리고 이제 금액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 번째 과세 표준이 소득세에서 소득이라고 보면 돼, 일단 소득. 근데 일단 지금은 과세 표준의 개념 안 배웠으니까 금액 정도로 생각하세요. 금액. 거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세율이지, 항상. 우리 최근에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년 유예한다, 막 이런 뉴스도 본 적 있죠. 그죠? 세율이 엄청 이슈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양도세 세율이 높고 막 종부세까지 높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세금 왕창 내야 돼. 팔 때도 세금 왕창 내야 돼. 근데 갖고 있을 때 세금 왕창 내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지. 근데 팔 때 세금이 막 털려.
근데 본인의 어떤 재산권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세율이.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고, 아니 막 장점정 폐지 막 이런 얘기까지 돌릴 정도로 정권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동산의 태도, 세율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표현을 썼죠. 이거는 법률이라는 거에 정해야 돼. 이게 법은 국회. 국회는 결국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입법해요. 그래서 입법부가 정하는 법에 의해서 네 가지를 지정해야 되지, 행정부인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뽑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세법을 제정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절대로 과세요건을 기획재정부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과세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1장에서 배우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납세 의무자. 그리고 소득세가 우리 과세기간은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이에요. 원칙이 1년. 그래서 21년도 소득, 22년도 소득, 이렇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내년 5월에 내실 거예요. 내년 5월에. 그래서 5월달에 소득세 신고기한 있죠. 지금은 3월달 신고기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세무사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세무사 기준에 합격하신 분들은 연락이 잘 안 돼요. 그죠? 3월달 지금 법인세 신고기한이어가지고 엄청 바빠요. 저도 법인 기장이 많은 회사에 처음에 일을 했기 때문에 3월달에 진짜 뻥안 치고 집에는 갔지만 주말까지 올 출근했어요. 진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게다가 처음에는 일도 낯설고 더디기 때문에 남들이 2개 할 거 이제 하나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달 여러분들이 합격한 뒤에는 대부분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3월달은 지워져. 3월달은 진짜 고생하는 달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표가 됐을 때는 그 법인 조정료가 쏠쏠해요. 법인 조정료 거의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세무사의 주수입 중에 하나여가지고 굉장한 또 이제 혜택이 돼요. 그래서 법인 잘하셔야 돼요, 법인세. 그래서 과세기간이 1년인데 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달이고요. 납세지는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되는지를 정하는 장소인데 보통 요즘은 홈택스 신고라고 해서 전자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본인 납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서면 신고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한다는 거죠. 서면 신고 직접 방문. 그때 어디 세무서 방문해야 돼요? 그거 정하는 게 납세지예요. 납세지. 그게 납세지. 그러면서 전반적인 소득세의 큰 계산 구조를 통해서 2장부터 배워나갈 틀을 잡고 이 책이 시작해요. 그게 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소득세 계산 구조. 그래서 1장은 큰 총처를 배운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세 볼게요. 일단 여기에 밑줄에 확 적어주세요. 소득세는 여기 개인이 얻은 소득. 여기에 벌써 납세 의무자와 담세력 2개를 준 거예요. 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구나. 그리고 개인한테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가장 어렵다는 법인세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법인 소득세. 그래서 법인 소득세. 이건 사실 개인 소득세예요. 개인 소득세. 근데 이제 소득이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라마다 모호하고 문화와 경제 활동 이런 거에 따라서 소득의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 소득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로 과세하는 소득들은 무엇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소득세는. 그래서 일단 개인이 얻은 소득이고요.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예요. 그래서 소득세가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영어로는 인컴 텍스라 그래가지고 미국 세법은요, 소득세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같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따로 찾아야 돼. 법인세법이 따로 있고요. 소득세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부르고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의 이제 특징들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득 원천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열거주의라고도 적어두세요. 열거주의. 이 출발점이 중요해요.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의 열거주의. 일단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잘 되는데요. 처음에 국가가 이제 요즘도 이제 나라다가 좀 뒤숭숭하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국가가 돈이 필요해요. 당연히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 이제 세금이 탄생된 원인인데 그 영국의 전쟁, 그다음 독일 전쟁,
미국도 이제 전쟁하면서 세법이 처음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한테 소득세를 걷어야 되는데 소득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물음표가 된 거예요. 소득이라는 게. 그래서 소득 원천설이라는 입장도 있고요. 뭐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태도도 있어요. 그냥 개인이 1년 동안 모든 진짜 극단적으로 길 가다 준 동전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잖아요. 경제적 소득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것마저 싹 다 과세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자. 그게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의미가 많이 이제 바뀌어서 해석이 되는데 원래 출발점은 고정적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자. 그게 소득 원천설이에요. 원천설에서. 그럼 고정적 원천은 크게 두 가지예요. 회사 다니면 월급이 있다. 고정적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정적으로 이게 금액이 규칙적이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또는 부동산 임대한다면 그 고정적 부동산에서 임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소득만 과세하자. 이게 마치 열거된 특정 소득만 과세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제 많이 발전돼 가지고 열거주의라고 적어두라고 한 거예요. 열거주의. 그래서 소득세법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지 않아요. 법이 열거한 소득에 한해서 과세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소득 원천설보다는. 이게 법인소득세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바로 배울 법인세법은요. 두 번째로 설명했던 순자산 증가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고요. 슬프면 슬퍼요. 아프면 아파요. 코로나 아파요. 사실 저도 3일째는 좀 아팠어. 또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기침이 진짜 나더라고요. 근데 약 지어준 게 엄청 세요. 그래서 약 먹으면 엄청 졸려요. 약 진짜 자도 졸려요. 그런 약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3일 동안은 거의 잠만 자가지고 사실 아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니까 개운하고 배고프고 밥 먹고 또 밥 먹고 약 먹으니까 또 몇 시간 있다 졸리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어쨌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다 감정적이고 인간은 본인의 보호할 재산권, 자유권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서 기본 보장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을 과세하기에는 모든 인간의 사생활이 국가가 다 영역을 본다. 인간의 모든 영역은 국가 통제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게. 근데 우리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통장을 다 오픈하고 싶어요? 당장의 예금을 막 구세청 공무원이 본대. 물론 세무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볼 수 있어요. 상속증여세법의 어떤 10년 합산과세 때문에 통장을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런 논의적인 측면에서는 갑자기 공무원이 와서 통장 좀 까보세요. 저 공무원이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더러워요. 그죠?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통장을 왜 다 까요? 모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공개하래. 집에 너가 재산 산 거 있으면 그거 다 측정해야 되고 막 과세 쪽으로 가겠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순자산 증가서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법은 개인의 열거된 특정 소득에 한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다 열거돼 있어요. 거의 다 열거되기 때문에 거의 순자산 청구처럼 느껴지지만 이론적으로는 소득 원천설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채택했다. 근데 열거된 소득이 겁나 많다라는 거예요. 겁나 많다. 근데 이제 올해 뉴스에도 봤겠지만 코인의 소득은 내년도부터 과세를 하죠. 1년 유예됐어요. 코인 소득 여러모로 이제 정권 교체되는 시점에서 이제 또 어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시점을 1년 미뤘어요. 과세 시점 1년 또 더 미룰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함부로 이제 공부를 너무 확실하게 하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만 배워야 돼요. 법이 또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거는. 어쨌든 코인 소득 같은 거는 올해도 과세를 안 해. 코인으로 팔아서 돈을 벌어도 과세를 안 해요.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천설 열거주에 입각해서 법에 열거된 범위 안에서 과세하자라고 출발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읽어볼게요. 현행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을 다시 구분을 해놨어. 다시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한 거에 또 실익이 있겠죠. 첫 번째 이자소득. 은행에 넣어주면 보통 생기죠. 배당소득, 우리 주식 투자했을 때 받는 소득이에요. 보통.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이고요. 참고로 저 같은 프리랜서들도 저희 사업소득자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합격해서 개업하시면 사업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근로소득이라는 게 생길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셔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IRP 계좌에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계좌에 저축해 놓은 돈을 이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연금소득. 근데 이제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엿볼 수 있다라고 평가되는 게 이 6번 소득이야. 6번 소득. 분명 소득이 일어났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이 아니에요. 근데 소득세를 과세 안 하기에는 좀 그래. 이게 어쨌든 소득이라는 게 누군 과세하고 누군 과세 안 하는 게 가장 크나큰 평등을 침해하는 요지란 말이에요. 그게 학창 시절에도 가장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사유였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믿기 힘들겠지만 쭉 반장을 해왔거든요. 6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어요. 이제 믿기 반장도 아니고 회장으로 바뀌었지. 어쨌든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막 화날 때는 왜 쟤는 떠드는데 나만 벌 좀 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만 밖에 나가라고 해요? 쟤도 다 떠든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다 떠드는데 막 다 막 하기에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떠드는 애를 하면 혼났을 거 아니에요. 세금도 그럴 수 있죠. 왜 저만 세무조사해요? 다 탈세하는데 왜 저만 탈세하는 거고요? 이런 또 불만을 했을 때 그럼 갈게요. 그래요. 맞네요. 하면서 그러면은 뭐 다 탈세해야지. 그래서 특정 세무조사를 통해서 야 너희가 뭐 범법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걸 이제 공표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인력과 뭐 행정력으로는 전 국민 5천만 명, 5,500만 명을 그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법 자체로는 평등해야 돼. 누군 과세하고 누군 과세 안 하면 안 되고 또 동일한 소득이 있으면 동일하게 과세하려고 해야 되고 많이 번 사람은 좀 더 많이 과세하겠다는 게 역사적으로 발전한 민주주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수직적 공평, 수표적 공평 이런 개념을 우리는 인문반에서 잘 배웠죠, 그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는 것도 과세는 해야겠어. 이거 과세 안 하면 공평과세가 어긋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세금을 안 내. 이상하잖아요. 근데 2배사 근연으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등등의 소득인 거지. 특정 소득으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기타 등등의 소득이란 명칭을 쓴 거죠. 여기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고 법이 과세하고 싶은 소득을 매년 열거해서 매년 드러나.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소득도 여조문에 들어온 거예요. 6번에 기타 소득에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 소득도. 가상 자산 소득이란 명칭으로 들어와요. 거기에 그림 판 거 이런 것도 애매해. 2배사 근연기가 아니거든요. 그림 판 게 어떻게 이자 소득이야, 매당 소득이야, 사업 소득이야. 그림 판매하는 걸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겠죠. 그거 말고 일반 개인이 소장하는 거예요. 선생님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양도소득의 출발점은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부동산 투기 방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림을 투기한다는 느낌이 없죠. 그래서 그림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예시당초. 그래서 기타소득이라는 게 열거돼 있어요. 기타소득. 그래서 기타소득은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소득세의 주 특징을 볼 수 있는 세목이다. 이렇게 평가돼요. 진짜 열거된 거면 이제 과세할 수 있어요. 기타소득은. 그래서 1차에서 보통 이제 잘 나오는 게 이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바로 이제 뒷장에서 배울 텐데 그 안에서 구분 문제를 잘 물어봐요. 이게 이자라고 다 이자소득이 아니에요. 아까 양도했다고 다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이 소득 성격에 따라서 소득을 구분하는 형태로 다음에 소득의 구분이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형태로 잘 물어봐요. 보통. 그래서 1번은 막 이자인지 2번이 근로인지 3번이 사업인지 판정을 잘해야 돼요. 그게 소득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서 열거된 소득을 다시 성격별로 구분해놨어요. 성격별로 구분해놨다. 그래서 성격들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어요. 당연히 퇴직소득은 퇴사할 때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이고요. 양도소득은 주로 부동산을 팔거나 해외 주식 팔거나 그럴 때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래서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 열거하고 있다는 워딩을 썼죠. 열거주의. 따라서 법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소득. 우리 삼성전자 주식 팔아서 세금 내본 사람 있다. 증권거래세 말고. 증권거래세는 별도의 세목이고 소득세. 안 낸단 말이에요. 낸 사람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대주주예요. 삼성전자 대주주면은 1%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4조인가 그러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일반적인 상장 주식, 일반적인 채권의 양도 차익 과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열거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냥 정부의 태도야. 그냥 주식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 왜냐면 그게 기업의 돈이잖아요.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도 성장하고 또 기업이 성장하면서 뭐 임금 증가 등을 통해서 개인의 수도 증가한다면 경기 자체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태도를 그냥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판 거에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투자를 안 하겠지. 어차피 이거 벌어봤자 세금으로 다 떼가는데 왜 투자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이 생겼을 때 주식 투자를 요즘은 이제 코인 투자도 많이 하지만 주식 투자 기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참고로 금으로.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투자 수단은 주식이잖아요. 주식. 세금이 없어요. 우리 세법에서 세금이 없어요. 근데 해외 주식은 있어요. 참고로 이제 해외 주식은 있어요. 그리고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우리나라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이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많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농촌 또 이제 또 배우겠지만 어촌 이런 거 지원해주는 규정들이 많은데 첫 번째 농촌을 규정해요. 식량 작물 재배업이 쌀 같은 거 만들어서 번 소득이에요. 쌀판 소득이에요. 쌀판 소득. 열거돼 있지가 않아요. 과세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농민 지원이에요. 농민 지원, 농업 지원. 열거가 안 돼 있어요.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열거 안 되면 과세 안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비록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세법의 묘미. 앞으로도 이런 이제 습관 잘 들어야 돼요. 세법이 항상 이런 스토리예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조문에서는 원칙을 본문이라 그러고요. 요거를 단서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뭐는 예를 들어 열거주의다. 다만 이런 식으로 세법이 예외가 거의 존재해요. 그게 이제 엄청 어려워. 수험생 이제 원칙도 외우기 쉽지 않은데 예외까지 봐야 돼. 근데 진짜 극단적으로 예외도 있고 예외도 있는 규정들도 있어요. 토할 것 같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수험 목표예요. 일단 여기까지 중요한 건 거의 없어. 몇 개 있어. 예외도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거의 예외까지만 중요해요. 수험 목적상 거의 예외까지만 중요해요. 예외까지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예외를 근데 잘 봐야 돼. 얘가 이제 또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내요. 근데 뭐 이건 시험에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 이론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근데 공부할 때 예외부터 떠올리면 위험해요. 원칙부터 떠올리고 예외로 넘어가셔야 돼요. 머릿속의 생각을 항상 원칙부터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지금 구조가 뭐예요? 열거주의를 쭉 설명하고 있었죠. 그럼 열거주의가 아닌 내용이 나오겠죠. 다만자에는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이자 소득과 유사하거나 배당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이자 배당에서 배울 거야. 이자 배당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이제 공부 팁이에요. 세법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규정이 많아요. 그게 이렇게 이자 배당을 안 배웠는데 이자 배당을 알아야지만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로 넘어가는 게 1회독 때는 많아요. 기본만 때는. 근데 이게 결국 끝까지 다 듣고 봤을 때는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이 내용 때문에 이 말이 적혀져 있고 이런 건데 처음에 파악하기 진짜 어렵겠죠. 그걸 좀 잘 인내심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회독이 진짜 중요하고 반복 과정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1회독 때 내가 팍 이해해서 끝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다 2회독, 3회독, 4회독을 거쳤을 때 이 내용 때문에 이 말이 이해되고 저 내용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됐어요. 책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만 공부하고 뒤에를 제꼈을 때 앞에를 맞출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뒤에 내용과 연관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할 거면 얇고 넓게 해야 되지 앞에만 빡 해야지 이게 수험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라리 1장부터 10장을 어려운 거 제끼고 스무스하게 쉬운 거 위주로 가져가야 돼. 이게 점수가 더 잘 나와. 차라리 1장부터 5장을 파자. 이게 더 위험해요. 이게 어차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앞에만 한다고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회독이 되게 힘들어. 세법이 1회독이 진짜 유난히 힘들어요. 이거 뭐야? 왜 이자소득을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하지? 지금 또 설명하고 이자소득 또 설명하면 기본만 자체를 1년 해야 돼요. 또 비효율적이야. 수험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좀 참고 이자 배당에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봤을 때는 이래서 이런 거였지. 그건 이제 수험생 영역으로 반복을 잘 하셔야 돼요. 반복을. 넘어가시고 일단. 그리고
그리고로 갈게요. 이제 소득세법은 사업소득도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 소득에 과세를 하지만 일시 우발적 소득 같은 것들을 과세 안 한다라는 게 소득 원천설의 원래 출발점이에요. 원천이라는 게 고정적 원천이야, 줄임 말이. 고정적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하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기타 소득이라는 예를 들어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복권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만들어진 복권 나도 기원은 모르겠네. 찾아봐야겠다. 오늘 심심하다 갑자기. 복권이 어디서 최초로 탄생했는지 역사적으로. 어쨌든 복권이 당첨됐어. 10억이야. 근데 세금을 안 떼면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10억이 갑자기 부가 생겼는데 개인이 과세를 해야겠어. 근데 복권이 일생일 때 될까 말까 한 소득인데 계속 반복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과세를 안 하기도 그래. 그래서 다만 예외적으로 복권이 기타 소득에 열거돼 있어요. 기타 소득에 열거돼 있어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같이 일생일 때 잘 발생하지 않는 일시 우발적인 소득도 소득세법은 열거되어서 과세를 한다. 사실상 그래서 소득 원천세의 개념이 진화하면서 많이 퇴색됐다. 열거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대부분 과세를 하고 고정적 것만 과세하다가 고정적이지 않은 것도 과세를 하면서 대부분 과세하는 현행법 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출발과는 다르게. 네, 출발점은 원천설로 출발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한다는 표현을 자꾸 또 주의하세요. 구분한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자, 배당을 구분하고 있어. 개인의 소득을 그냥 이자, 배당을 통합해서 한 번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고 있다는 거에 지금 실익이 굉장히 이제 쓰일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하는 한편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 내용을 봤을 때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한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작가의 생각이지, 그죠? 대다수의 그냥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하고 좀 잠시 쉴게요. 소득세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요거부터예요. 요거 세율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페이지를 좀 달리해서 548페이지로 가보세요. 548페이지. 548. 그래서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배운 용어고요. 일단 요 두 줄은 좀 기억을 해줄게요. 우리 산출세액이라는 건 용어가 나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에 여기 우리 과세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소득세법은 용어의 정의 같은 거 우리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친숙해져야 돼요. 앞으로 이 표를 기본세율이라 부른다라고 하고 책에서도 기본세율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세율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오늘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의 기본세율은 밑에 표의 세율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무상으로는 아래쪽에 도표인 속산표를 써서 자주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데요. 시험에선 다행히 문제에서 주어져요. 속산표가 주어져 있지 않고 위에 법조문대로 나와 있는 표가 실제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기본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과세 표준이라는 건 일단 소득 정도로 생각하세요. 안 배웠으니까 지금 소득이 1200 이하인 분은 오른쪽에 세율이 6%를 부과해요. 그럼 딱 1200만 원이면은 6% 한번 곱해보세요. 72만 원이에요. 72만 원. 그리고 재무회계 때문이라도 계산기 들고 다니셔야 돼요. 들고 다니기 귀찮으면은 휴대폰에 어플로도 까미 계산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이 뭐지? 계산기 이름이 뭐죠? GS 뭐 이러면서 적혀지지 않나? 그게 오른쪽 상단에.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던데 어쨌든 그죠? 어쨌든 14자리 계산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카시오 계산기 아무거나 그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핸드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기 하나는 당연히 구매해야 되고요. 실제 세법 계산 문제도 계산기 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 시간에도 계산 문제 볼 때 계산기를 활용을 할 거예요. 계산기를. 그래서 계산기 두꺼우시면 휴대폰에 그 어플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계산기 직접 쳐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은근히 시험 시간에 빨리 푸는 것도 꽤 우리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기 이걸 많이 쳐봐야지 그것도 잘 쳐요. 계산기 잘못 쳐서 틀리는 분 되게 많아요. 실제 시험장 떨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기계처럼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막 일부러 막 엄청 연구해서 이렇게 막 시험장에서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푸는 이런 훈련까지 했는데 개오바예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바한 거고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손 잡고 이렇게 따닥따닥. 왜냐면 이게 처음에 저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이렇게 치려고 그러니까 펜을 놔야 돼요. 이게 펜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굴러가기도 하고 시험장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저 펜 좀 줘주세요 막 이러기도 해가지고 이제 차라리 내가 왼손 훈련을 하자. 그래서 막 이렇게 풀려고 막 이렇게 막 연습하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졸라 깝친 것 같았어요. 오바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1200만 원이 한 6%. 그리고 마지막 일단 세율표를 보시면 10억 초과하는 분. 와, 소득이 10억 초과래요. 10억 초과. 그죠? 우리나라의 거의 상위 이제 0.5%겠죠. 그죠? 오른쪽의 세율이 45%야, 일단. 45%. 그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지방소득세라는 것도 있어요. 지방소득세.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이건 지금 국세야, 국세. 국세가 이제 국가에 내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45%의 10%가 4.5%지, 4.5%. 그럼 사실 실제 소득은 49.5%로 과세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반을 과세하는 거예요, 반을. 소득에서 반을 세금으로 떼는 거지, 사실. 최고 소득을 많이 번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표를 볼게요. 이제 6%에서 45% 사이의 세율들이 부과되는데 이게 수직적 공평을 엿볼 수 있죠. 즉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역사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담세력이 큰 사람한테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소득세 세율이야. 극단적이잖아. 6%, 45% 엄청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세까지 하면 6.6%, 49.5니까 엄청 차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소득 구간 잠깐 보면요. 1200 초과 4600 이하라고 되어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이 1300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15%야. 그럼 좀 억울할 수 있어. 극단적이니까 1200, 100원이 있는 거야. 1200, 100원. 100원 더 벌었는데 15% 부과되면 6%에서 9%가 뛰버리잖아요. 그럼 100원 차이로 세부담이 너무 급격히 커지면은 억울하겠죠. 사장님 저 1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1200으로 하면 6% 부과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겠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1200을 초과했더라도 전액 15%를 과세하지 않아요. 72만 원 플러스 이렇게 시작하지. 그 72만 원이 뭐예요? 1200 곱하기 6%예요. 여전히 1200만 원까지는 6%로 부과하되 과표 빼기 1200만 원이기 때문에 1200 초과분만 높은 15%로 부과해요. 이걸 누진세라고 표현하고 초과된 부분만 누진율로 적용한다라 그래서 초과 누진세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론상으로는. 법에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초과 누진세율 약간 경제학적인 개념이지.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표현해요. 밑에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보통 이제 수험 목적상으로는 이 4,600 이하, 4,600 초과 8,800 이하 현실에서 가장 많은 소득 구간 여기를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출제해요. 이 표 자체를 다 출제하면 문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세 칸 정도의 표를 보통 출제해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더 밑에를 출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또 24, 35, 38, 40, 42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45% 부과되면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죠?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사실 좋은 건데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과세 표준 증가에 따라 일정한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야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 체크하자. 초과 누진 세율. 왜 이 시스템을 짰다고요? 책에 이 장점 취지가 나와 있어요. 취지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일정한 구간을 초과할 때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갑자기 1200 초과했다고 15% 됐네. 4600 초과. 야, 나 24%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4600까지 여전히 60으로 부과된 세금 그게 582만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4600까지 여전히 582만 원이고 4600 넘는 부분만 24%로 과세할게 하면서 어떤 수직적 공평과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걸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죠. 실무상으로는 아래 표를 적용해요. 보통은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 소득을 집어넣으면 세율이 뿅 나와버리죠. 근데 이제 상담할 때, 컨설팅 할 때, 대충 세금 얼마나 할 때, 우리가 막
표 보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바로 이제 계산기만 쳐서 보여주면 이제 세무사로서 어떤 간지가 좀 난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제 신뢰도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신뢰도를 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거래처한테 잘 몰라도, 제가 잘 몰라서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죠. 이러면서 일단은 아는 척 최대한 하고, 아, 네, 이거는 이제 이 말이 가장 좋아요. 조금 개별적인 사항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분석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잘 피해야 돼요. 진짜 모르면. 근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런 거 세무사의 금기예요. 세무사 금기요. 무조건 잘 아는 척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잘 아는 척. 거래처한테 신뢰를 많이 줘야 돼요. 신뢰를. 그리고 진짜 공부해서 알려주면 돼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안다라고 하죠. 무조건 잘 아는, 그 연기를 잘 해야 돼. 잘 모르면 이제 영업 선수로는 뛰면 안 되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역할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게 각자 역할이 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영업적으로 이제 사실 반탁한 스타일인데, 내부적으로도 이제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인 지식을 이제 많이 보지만, 대부분은 현실에서 업무 분담을 해서 개업을 하는 게 돈을 빨리 벌어요. 그러니까 아예 영업만 하는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영업할 때도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도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죠. 실무에서 핫한 주제들 이런 것들도 많이 알면 좋아요. 최근에 이제 핫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요즘은 이제 이미 좀 유행이어서 국세청도 아마 1, 2년 안에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법인세에서 보여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전액 송금 처리가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별도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또는 개인이 법인재단에서 세금 내기 싫으니까 사내 근로복지라는 거를 좀 요건이 까다로운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 지인들, 이것도 몇 명 이상의 뭐 종업원이 필요하고, 요건이 엄청 까다롭거든. 서류도 많이 구비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자금을 여기 꽂아내면 다 송금 처리가 되면서 절세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종업원이 대부분 가족이기도 하고 지인이기도 하면서 이제 월급을 분산하면서 이제 세금을 많이 이제 분산시키려고 그래요. 산하기준을 통해서 절세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리스크가 높아요. 이게 너무 이제 관행처럼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약간 속된 말로 조직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슈고, 또는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렌트해가지고 렌트료를 경비 처리한 다음에 그림의 취득가액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짜리 그림이면은 한 4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월 100만 원으로 렌트해서 내가 마치 빌린 것처럼 해서 그걸 경비 처리하고 나중에 6천만 원만 주고 사오는 거야. 근데 취득가액을 1억으로 끊어달라 그래. 이게 잘 뭐하니까. 그러니까 경비를 이중으로 처리하는, 이거 완전 유행이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그림은 미술협회와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몇 년 동안 더 많이 활용할 거야. 아마 좀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의 구멍을 약간. 그래서 렌트료도 경비 처리하고 나중에 취득가액 팔 때도 업시켜가지고, 특히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법인이 렌트하고 이제 법인의 아들이나 이제 뭐 배우자한테 약간 부의 무상 이전으로 그분들이 사게 하는 거지. 이게 약간 느낌이. 약간 상담 잘하면 돼요. 상담 잘하면. 이게 그냥 논의 쪽으로 설명드린 거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심심할 때 이건 밑에 해보세요. 예컨대 5천만 원일 때 산출세 이런 거 오른쪽에 둘 다 이제 계산기 넣어보시고 쉬는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앞쪽 총칙 이어서 나갈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